우리나라 부동산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를요, 진짜 막 부동산 전문가란 작자들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금리도 인제서야 이야기하죠? 맨날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공급이 적으니까 다시 오를 거고, 그러다가 이제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아지니까 인제서야 경제를 조금씩 씨부리기 시작하죠. 왜 씨부린다는 표현으로 세게 이야기를 하느냐? 다 예견된 상황이고 누가 봐도 보이는 상황인데 눈 가리고 있고 부동산만 가지고 집중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조차도 맞지 않았고, 공급이 과잉인데 이상한 지표를 들고 와서 공급이 부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늘 그래왔었죠. 좀 전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한국 부동산이 정말 왜 위험한지. 이거는요, 역사상에서도 나와 있고 지금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 요거를 보셔야 되겠죠. 자, 소비자 물가가 6% 나왔다. 이게 언제 이후예요? IMF 이후에 최대다.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래요?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난달 8.6%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 발표되면은 적을까요? 5월보다 낮을까요? 자, 유로존 6월 소비자 물가 발표됐습니다. 더 높게 나왔죠. 8.1에서 8.6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일본 소비자 물가 2.1%. 자, 일본은요, 진짜로 망해가지고 완전 저물가였는데 2%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2개월 연속이나. 여기 2%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겠지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요, 월급은 쥐꼬리고 거기 지금 거의 뭐 실질임금 우리나라한테 역전당한 상황이죠. 편의점 도시락도 저렴한 거 찾고 그런 게 인기 끌던 와중이었는데 물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답니다. 여기저기 지금 곡소리 나고 있어요. 중국 물가 상승률 7개월 만에 최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 어디에요? 그전 터키라고 불렸던 나라죠. 그 나라에서 이렇게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부릅시다. 튀르키예 살인적 물가 작년보다 여기는 금리 안 올렸다가 79% 올랐다. 우리나라만 물가가 올랐으면은 모를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파월이 이야기한 거. 긴축 리스크는 있다. 긴축하면 분명히 경기 침체된다. 그렇지만 더 큰 실수는 물가 안정을 실패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서 정신 나간 인간이 올해 말이나 내년 말에 금리 인하를 한대요. 물가 안정도 아직 안 됐는데. 긴축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에서 플레이션 겨우 잡아놨는데 다시 스태그플레이션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인플레 장기화하면 고강도 통화 긴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고인플레가 장기화되면 이게 미국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긴축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늘 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한국 등 아시아 7개의 신흥국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시작되었다. 이거 정말 위험하다고 늘 말씀드렸었죠. 이런 시기가 언제였다? 1994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터져서 결국에 우리나라 97년에 신흥국 위기가 왔다. 이게 IMF 외환 위기였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고강도 긴축을 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정말 위험한 시기였고, 요때랑 요 현재 사이에 요때보다 약하고 요때보다 약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시기에 강력한 긴축이 한 번 있었죠. 그때 터진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 2004년부터 긴축을 시작해서.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자본 유출 총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긴축 발작, 그리고 2018년 미 중앙은행 고금리 국면 때랑 비견할 정도이다. 2008년 경제위기 터지고 2013년까지 쭉 이어졌다. 자, 2018년에는요, 우리나라는 저금리였고 미국은 고금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은 엄청나게 빨리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2차례밖에 안 올렸죠. 그러니까 유출이 심했는데 지금은 같은 기준금리고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신흥국들 자본 유출이 굉장히 심해졌다. 이거 세계 경제 위기가 한 번 더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었죠? 부동산은 살았나요? 아니요, 부동산 개작살 났습니다. 부동산 개작살 나면 어떻게 됐죠? 주식이요, 손해보고 팔면 돼요. 그땐 코인도 없었고. 근데 부동산은요, 거의 전 재산을 때려박았기 때문에 한번 그거 날아가면은 재기가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얼마나 빠지고 있어요? 한 달 새 100억 달러, 반년 새 250억 달러가 빠졌다. 엄청나게 빨리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금리 역전 전에 빠졌는데 이 정도인데 이번 달에는 금리 역전이 될 거다. 금리 역전이 되면 더 빨리 빠진다고 그랬죠. 자, 미국은 기축통화고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인데, 그래서 미국이 더 안전하고 우리나라가 불안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요, 높은 금리를 통해서 낮은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긴축에서는 수익성보다 안전을 더 찾는 와중인데 문제는 미국이 더 높아요. 이제 자금 얼마나 많이 빠져나갈 수 있냐. 그런데도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안심시키려고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보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아직도 경제 위기가 안 왔대요. 이 정도까지 됐는데도 경제 위기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는
부동산, 주식 등 경제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위기냐? IMF 권고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고강도 긴축 시장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나라는요, 이 나라가 튼튼하든 미래 가치성이 있든 간에 패닉셀 현상이 비슷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IMF 외환위기 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할 만한 나라였나? 외국인들 보기에 저 나라는 성장 가치도 없고 빨리 돈 빼야 되는 나라였냐? 나라 가치로 봐서 그렇다기보다 뭐예요? 여기저기서 지금 신흥국들 무너지고 있는데 저기 외환이 계속 빠지고 있네? 그러면은 내 돈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돈 못 찾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위상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신뢰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문제는요, 빅스텝 해도요, 금리 역전은 시간 문제예요. 금리 역전되면 어떻게 되죠? 한국에서 점진적으로 자금이 이탈한다. 외화 빠져나가는 건 끝나지 않았다. 환율이요, 이제 아직 1300원대에서 조금 더 멈추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근데요, IMF 때든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한번 제대로 망해서 팍 치고서 이런 적이 있어요. 환율이 늘 튀어서 망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가 망했으니까 친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그렇게 안 튀었으니까 안 망했다. 일단 개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입에 침이나 바르고 구라를 치시고. 근데 문제는요, 부동산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부동산이 가장 자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 여전히 부동산 21년 기사죠. 부동산 비금융 자산 비중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 이제 주식 코인 다 떨어졌으니까 부동산 자산 비중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주식 코인 떨어져가지고 가게가 안 망한 것 같아 보이죠. 근데도 여기저기서 곡소리 들리죠. 부동산 떨어지면요, 진짜 많이 곡소리 날 겁니다. 그래서 나라 망하라고 라이트하우스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죠. 폭등한 게 문제였고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고통일 뿐이죠. 며칠 입원해 있더라도 수술은 해야죠. 암덩어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죠. 가계부채 줄었다지만 GDP 대비 규모는 여전히 1위다. 그 다음에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씩 상승했다. 즉 지금 부동산은요, 탄탄한 땅 위에 지어진 부동산이 아니라 가계부채라는 얼음 위에 지어진 그런 가격이다.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근데 무너질 때 이 가격이요,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렇게 떨어지느냐? 아니죠. 넘어지죠.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 불패 심리가 안 끝났다. 가장 큰 이유 뭐예요?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주담대는 둔화됐다. 그래도 1조 3,600억 늘었다. 아직도 주담대는 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불패.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부자 되는 1위는 상속 증여가 아니라 부동산이다.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다중채무자들 속출하고 있죠. 2030 다중채무자. 닥치는 대로 받았는데 다중채무 시한폭탄. 이중채무자 비중 역대 최대. 특히 주담대 받은 사람. 자, 가게 5개 중 하나가 다중채무인데 주담대 받은 사람들은 역대 최대다. 다중채무자 기준이. 근데 10명 중 8명이 변동금리에 있고, 국가에서 금리 낮추라고 해가지고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낮춘다. 변동금리는 잘 안 낮춰줘요. 고정금리 낮출 때 변동금리 올린 적도 있죠. 변동금리는 낮춘다 하더라도 빅스텝 밟으면 금방 또 올라갈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요, 어디가 엘리트 송파구 잠실동이면요,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송파 강동, 이렇게 강남 사구 하면은 가격이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송파에서 그나마 비빌만한 지역이 잠실 한강변. 그래서 잠실 엘리트는요, 근 몇 년 동안에 선도 아파트에서 빠지질 않는 단지들이다. 그런데 선도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서초 용산 올라간다는 거 지속될 것 같아요? 거기도 계속 꺾이고 있죠, 이제 슬슬.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적 위험이 있는데, 보셔야 될 거는 요 중에서 앞으로 집값이 지금처럼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정부에 따라서 미친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박근혜 정부 때 초이노믹스 같이 갑자기 나는 미쳤습니다 하고 정책 쓰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집값이 정상화된 이후에 지금처럼 거품이 다시 끼긴 어렵다. 그 단기적인 요인은 뭐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이제 붕괴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중기적인 요인은 DSR로 인한 대출 감소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즉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세계 1위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소득이 적어도 대출은 많이 내줬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해외에서는 DSR을 도입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바젤3고 뭐고 가계 안정이고 뭐고 건설사들을 통해서 부양을 해야 돼. 과거 일본이 부양을 했듯이. 그러니까 초이노믹스에 재건축 연한 완화에 부동산 3법에 규제지역 해제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겠죠? 그래서
소득에 비해서 과도하게 대출이 나오니까 집값이 여태까지 폭등을 한 거다. 특히 저금리 때.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가 나왔는데 DSR이 적용이 안 되니까 집값 거품이 쌓인 상황에서 더 오르는 상황이 나오는 거다. 그런데 이게 막혀요. 이제는 소득 대비로만 빌려주겠다. DSR 자체가. 그렇다는 거는 지금처럼 대출이 절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소득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요, 문제는 소득이 따라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셨을 때 아까 기사가 하나 떠오르죠. 부모 세대보다 수익은 적고 대출은 많다. 근데 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막판에 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자산 붕괴가 왔다. 가뜩이나 소득 때문에 대출도 안 나오는데 대출 붕괴로 인해서 모아둔 돈까지 날린다. 한 10년 뒤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 뭐 장기적인 건 말할 것도 없이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가 심각해지면은 빈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맨날 공급 부족이라고 부추겨서 건설사들만 논하도록 공급을 엄청 많이 했죠. 이거 나중에 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가 좀 빨리 나타났으면 그 피해를 건설사들이 다 보게 될 텐데 당분간 그거 받아주는 수요들 있죠? 그 수요들한테 피해가 앞으로 다 돌아가게 될 거다. 일본 빈집 빵원인데 세금만 계속 내는 아무나 좀 가져가세요 하는 빈집처럼. 이게 중장기적인 미래예요. 뭐 10년 뒤에 다시 오르고 뭐하고 다시 오르고 이번 심리 꺾이면요 DSR 때문에 그렇게 올라갈 상황이 되지 않는다. 어떤 미친 정부가 나와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늘리기 위해서 DSR을 폐지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 이뤄질 일들이다. 결론. 지금 매우 위험한 시기다. 이것을 가장 드러냈던 기사는 신흥국 자금 이탈이죠. 자금 이탈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자금 이탈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더불어서 경제 위기까지 맞게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플러스 DSR이 들어가면서 요게 단기에서 중기까지 집값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고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집값은 떨어진 적이 없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키가 작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조만간 서장훈이나 하승진보다 더 키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은 비읍시옷 소리 듣겠죠. 그런데 왜 지금 국가 자체가 이제 성장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성장할 것처럼 부추기냐. 이런 말들을 넘어가지 마라. 이제부터는 우리한테 남은 건 잘 극복해서 세태를 늦추는 것일 뿐이지 이미 저렇게 올라버린 집값으로 출산율, 혼인율 하락하고 하면서 세태는 시작됐다. 이 부분 보시면은 한국 부동산이 왜 폭망하는지 답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